2018년 3월 30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다음 달 27일로 정해진 점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국민일보, 남북정상 4월 27일 만난다. 의제는 진통. 경향신문,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 서울신문, 남북정상 새달 27일 만난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내달 27일 만난다. 그리고 한겨레, 남북정상 내달 27일 만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을 4월 27일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는데요. 다만 남북은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공동 보도문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 교환을 통해 핫라인을 설치해 통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핫라인 설치에 대해서는 통신 실무 회담을 열어 논의하기로 하고 날짜와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북핵 피해기, 공든탑 흔들리나 이런 제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진정한 핵 폐기 없이 시간을 끌며 보상을 챙기겠다는 수법은 김정일 시절부터 변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논조였지요. 다음은 한국일보, 문무일, 검찰 패싱에 날 세우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일부 부처의 주도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20조 쓴다는데 일자리 왜 없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소제목은 효과 별로 없이 돈 쓰는 탁상행정, 구직 정부 도움 받아왔다 32%뿐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20조에 이르는 재정을 들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정부 정책이 과거의 틀에 갇힌 채 취업 준비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이세돌 이긴 알파고, 이젠 안과의사 도전.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안과 의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안과 전문 병원인 영국 무어필즈 안과병원이 알파고를 활용해 녹내장이나 노인성 황반 변성증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는 알파고가 안과 질환을 의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박근혜 정부 초기 최동욱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낙마했지요. 그런데 당시 국정원 상부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 서울 서초구를 담당하던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는 서초구청 관계자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요구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알려진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이 최동욱이 맞는지 확인하려 한 겁니다. 송 씨는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런 활동의 배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 씨의 국정원 직속 간부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혼외자 사찰건에 대해 국정원 상부에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국정원 보고라인에 있던 간부들이 수용된 구치소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서전 차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남북이 정상회담 날짜를 다음 달 27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다, 이런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날짜는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됐는데요. 남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첫째,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이 합의한 데 따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남과 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1989년 미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냉전 종식을 선언했던 몰타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동서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기 위해 1989년 12월 지중해 중립지대인 몰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몰타 회담처럼 중립지대인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합의의 초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천안함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 네, 저희 김용민 브리핑과도 인터뷰했었죠. 신 대표는 천안함은 좌초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신상철 대표는 천안함 선체 밑쪽이 쭉쭉 긁혀져 있는 것은 명백한 좌초의 증거인데 민군합동조사단은 이를 무시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상철 대표는 천안함은 어뢰로 인한 피격이 아니라 좌초에 의해 침몰했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국방부에서는 360kg의 TNT 화약에 상당하는 폭발물이 터졌다고 주장했지만 그 울음이나 녹아내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안함은 낮은 수심 지역을 지나다가 좌초됐는데 이 지역을 벗어나려다 바닥이 찢어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군 합동조사단에는 국방부 주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학자들만 참여를 했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신상철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를 당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한진그룹 계열사 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잡아댄 지 이틀 만입니다. 한진그룹의 호텔 계열사 칼호텔 네트워크는 어제 주주총회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땅콩 회안 사건 이후 내려놨던 직책을 3년 4개월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언을 은폐하기 위해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구속됐던 여모 상무도 에어코리아 고문으로 복귀했습니다. 한편 SNS상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머리에 난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며 그동안 직장 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토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을 맞는 데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측근들이 줄줄이 돌아서면서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MB가 국회의원 때 6급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는 MB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절대로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유찬 씨에 따르면 MB를 7년 동안 모신 운전기사 이모 씨는 MB에게 전셋값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다음 날 바로 해고됐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활비 의혹 수사에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은 MB에게 섭섭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MB의 분신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2012년 김희중 전 실장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되고 생활고가 이어지자 그의 아내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내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이 협의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간 직접 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 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발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7시간엔 별게 없었으니 시민단체와 촛불 시민들은 석고대죄하라, 이런 논평을 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용 시술을 했다거나 미래를 즐기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농단 주범이 책임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한 농단 주범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촛불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을 향해 석고대죄를 하라고 요구했고 세월호 7시간을 원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도로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런 비난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내용의 논평으로 대체했네요.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냈지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지난 정부의 정책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같은 대출 규제를 70%까지 완화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를 부풀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후폭풍은 가계부채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말 약 6%에 불과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말 약 12%,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4년 동안 늘어난 금액으로는 380조 원, 이명박 정부 5년보다도 80조 이상 웃도는 액수입니다. 예,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정책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왜 이런 정책이 쏟아져 나왔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며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KBS 주정 60분 3월 28일 방송. 침몰 원인의 강력한 증거, 소위 1번 어뢰가 공개됩니다. 저희들이 그거 건지는 그 과정도 이것은 천운이 따랐기 때문에 건질 수 있었지 않느냐. 국방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발이라면 큰 손상을 입었을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한미 바닥엔 선명한 긁힌 자국, 즉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하면 스크래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셔서 스크래치 있었습니까? 그러면 긁혔다 뭐 어딘가에. 네. 전 씨는 그 밖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기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뭐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들 나왔는데, 생존자들, 살아있는 사람들, 이게 고막 그런 게 다 터져야 돼요. 사람의 고막이라는 거. 이게 물속에서 꾹 울려버리면 이게 순간적으로 뭐 어뢰라든가 뭐 이런 걸 맞아 꽝 터져버리면 이 사람 이 장기가 배긴하지 못한다고 터져버리죠. 실제 구조된 장병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사건 13일째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장병들. 외견상 화상이나 고막 손상과 같은 폭발로 입을 법한 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존 장병 대부분이 골절상이나 타박상을 입었고 사망자들의 사이는 익사였습니다. 2012년 인천 자월도 인근에서 침몰한 두라 3호는 유증기 폭발이 원인이었습니다. 선체가 두 동강이 나고 당시 선원 16명 중 11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폭발로 인해 처참했습니다. 두라 3호 수습 작업에 참여한 이종인 대표. 저쪽에 시신 하나가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안 보인다. 우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거 수색해달라. 이틀째 가갖고 수색을 했는데 목이 없어. 그래서 그게 폭발이에요, 폭발. 폭발이 일어나면 폭약의 한 성분인 알루미늄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문제는 바닷속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바다에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산에서 고래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흡착 물질에 대한 분석은 안동대학교 정기영 교수가 시행했습니다. 정 교수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합조단이 썼던 분석 기법 외에도 5가지의 기법을 추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산하 언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윤도경 전 민군합동조사단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편견이 있는 의견 이런 것을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현 상황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계열인 TV조선을 통해 KBS 보도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어젯밤 공영방송 KBS가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천안함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결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운동실에 있다 유일하게 생존한 장병은 스크래치 소리는 듣지 못했고요. 뭔가 쾅 하는 소리 한번 그건 듣는 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또다시 지금 침몰 원인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영방송 KBS가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부분 당시 해명한 것으로 북한 어뢰 공격 때문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안함은 어떤 의문이 들더라도 침묵해야 하는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이 오늘의 결론이 될 듯. 천안함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마치 이제 사상을 검증하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사상을 검증하는 어떤 단서처럼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합리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침몰의 원인을 재조사해서 바뀐다 하더라도 희생당하신 46명의 영령들의 작전에 참여한 순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응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뭐? 달밤 체조? 그거 빨갱이 영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야! 수익의 80%를 노무현 재단하고 정의당에 준대잖아. 그게 빨갱이 아니면 뭐야? 게다가 주진우한테 런닝 개런티 준댄다. 카카 잡으라고. 뭐? 노회찬의 정청래, 김용민까지 출연한다고? 이 빨갱이 영화를 그냥. 달밤 체조 2015 지금 네이버와 비메오에서 상영 중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국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참 말 자체가 웃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노동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조합. 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만드는 유니언.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은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조합은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우리 노조를 만들게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 때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이후로 그전에도 이제 해고 노동자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싸워왔었는데요.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신고 서류가 접수되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다시 이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되게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피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할 때 가입 당시의 조건이 이제 전교조 합법화와 전문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 ILO 전 세계 161개국이 뭐 더 늘었을 겁니다. 일단 2년 전 통계니까 161개국이 가입해 있는 ILO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공무원이 옛날 말로 무슨 뭐 공복이니 퍼블릭 서버트니 해가면서 말을 했지만 어쨌거나 일하고 노동한 노동자들 아닙니까? 예. 그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바로잡은 것,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께도 축하드릴 일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중간에서 잘 중재하고 답을 이끌어낸 김용주 노동부 장관도 큰 박수를 받아야 할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이 노동조합을 허가하고 말고 이게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이런 인식의 정상화도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9만 명짜리 노동조합이라서 조합의 사이즈도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단일 조합으로는 전교조하고 빅2인데요. 예. 사실 9만 명, 10만 명씩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다가 여기는 공무원이란 균질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공무원 중에 6급 이하의 공무원들, 소방관과 경찰관 그리고 노동감독관을 제외한 사람들이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앞으로 경찰 노조, 소방 노조도 생겨야죠.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가 없고요. 어느 나라나 다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 그래서 아직도 이제 노조라고 하면 뭔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민주노총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조직이지 않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도와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실제 노조들이 그러기도 하고 또 언론들이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귀족 노조 이런 데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전공로 같이 사이즈 큰 노동조합들이 제재를 잡고 싸워주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개선된다는 점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해직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노동조합은 해고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일반 노조법에 의해서는 다 해직자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전공노나 전교조도 이런 조항들을 빨리 철폐를 하고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처스 유니언, 전교조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리는 이 교직원 노동조합에 교직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 선생님들도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요. 아, 예비 선생님이요? 예비 선생님이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똑같이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랄까 하여튼 취업준비생이지만 내가 앞으로 교사가 될 거니까 교사 조합원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고 조합비를 내면 조합에서 조합원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MBC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MBC 입사지망생임에도 불구하고 MBC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거는 MBC 노조가 정할 문제인 겁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MBC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도 우리 조합원을 받아줄게 하면 받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 사람들은 MBC하고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MBC 노조로부터 볼 수 있는 혜택에 매우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예비 교사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으로 멤버십을 만들고 네트워크에도 들어가고
조합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본인이 교사가 됐을 경우에 빨리 친해지겠다.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합 입장에서도 조합원의 숫자를 늘리고 조합비도 더 많이 걷고 또 예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노동조합에서 이런 사람들까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직자의 경우도 본인이 퇴직을 했거나 해직을 했을 경우에도 노조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합비를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되는 거죠. 그것을 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교직원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부하고 투쟁을 하다 보면 해직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해직당한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당연히 끌어안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비를 걷어서 이 해직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이 노조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인데 이런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그리고 9만 명 중에 해직자는 100 몇십여 명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를 나라가 정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이제 남북 대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노동조합을 하면 무슨 사회주의나 하는 마냥으로 돼서 되게 좀 왜곡되어 있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고 조합이 자주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노조가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그 혜택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일부 귀족 노조들이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혹가다 보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귀족 노조라는 욕을 먹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긴 하지만요.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노조들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도 이것이 마치 무슨 철밥통에다가 대단한 무기를 하나 더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뭐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뭐 헌법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도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꼭 필요한 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벌어진 논란들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은 다 없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헌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30년 전 기준으로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노조를 탄압해왔던 그런 역사를 털어버린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고 또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슨 공무원이 노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노동자 아닙니까? 당연히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법내 노조로 바뀌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드디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네, 드디어 구성을 했습니다. 뭐 사실 저희 당 일이 아니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칭은 평화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은 평화정의로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명칭도 참 듣기 좋고요. 그렇습니다. 평화정의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켜봤을 때 특히나 정의당의 의원들 중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의원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 보좌진들도 참 오랜 기간 동안 국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오고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원내 교섭단체가 아님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봤던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소수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생각을 하지 국회 운영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수정당의 태를 벗어버리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내교섭단체의 힘, 위력을 좀 느껴보시길 바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찬스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동안 평화 정의와 민주당이 함께 공조하면 많은 것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미당은 지금 뭐 보시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간을 계속 보고 계시긴 하던데 여하튼 전 뭐 결국은 출마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사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안 내는 게 아니라 거의 못 내는 지경으로 가 있고 최근에 이제 김병준 총리에게도 제안을 했다가 뭐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하느냐. 그 양반 워낙 의전을 따지는 양반이라서 이제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양반한테 1층 연락하면 뭐 자유한국당이 서울시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뭐 없긴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후보는 정당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하고 서울을 맞바꾸는 형태로 해서 서울은 바른미래당에게 밀어주고 경기도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선거 다 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후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런 상태로 두 당의 교류도를 높이면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으로 흡수통합되거나 양당 간의 합당이든 어떤 형태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극중주의자 중도 대표로서의 본인의 자리매김을 하려는 전 그런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바미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당으로 단일한 대우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속에서 평화 정의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또 사안별로 공조를 해가면서 특히나 뭐 민주평화당은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하고 DNA가 많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정책상에서 큰 차이를 보여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튼 원내교섭단체 결성을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좀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요 두 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말씀드리면서 선거에서 국고 지원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 제가 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고 국고 지원이 늘지는 않고요. 그것은 별개이고 다만 이제 원내에서 활동이 좀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는 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만 공동교섭단체일 뿐이지 당이 다르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은 두 당에게 합쳐서 나와서 교섭단체 수준의 그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상임위원회가 16개인데 의원이 20명이니까 거의 모든 위원회 간사를 한 사람씩 맡게 되거든요. 일단 이것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되지만 거꾸로는 유권자들에게 실력을 검증받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자리임도 명심을 하고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좀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28일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예.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다루셨겠지만 진짜 그 내용이 완전 참담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골든타임이 지난 10시 20분이 되어서야 침실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22분에 전화를 걸어서 구조하라는 지시를 그제서야 내렸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2시 15분까지 행적이 모호하다가 최순실 씨가 2시 15분경에 검색 절차도 없이 청와대 관저로 들어온 다음에 행적이 파악이 되죠. 예. 박근혜는 이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과 함께 회의를 했고 최순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이제 중대본을 방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방문한 것도 아니고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와중에 이제 스타일링도 꼼꼼히 하고 중대본을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한 말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발견이 힘드냐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 시간에 이제 TV만 봤어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모두 배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관저로 들어갑니다. 뭐 그리고 이후에 밖에 나온 기록이 없다는데 거기서 대체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이것이 이제 검찰의 발표에 따른 당시 상황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 전개는 참사 이후에 국회에서 있었던 질의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등을 통해서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놨던 해명과는 차이가 크죠.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서면 보고만 11차례 이르렀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는 오후와 저녁 총 2회의 보고서만 출력을 해서 박근혜에게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2016년 11월 19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이것이 팩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장했던 뭐 10시 첫 보고, 10시 15분 첫 지시 뭐 이런 주장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이 뭐 참사 당일에 외부인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외부인이 아닌 거겠죠? 최순실이. 그러네요. 네. 네, 생각 못한 관점인데. 예. 네. 그걸 외부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게 정연국 대변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뭐 결국 이 세월호에 탑승했던 수백 명의 승객들은 뭐 죽어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고 청와대는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거고 하지만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은 이를 덮고자 문서를 불법 조작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것이죠.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자 언론이 대체로 이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어요. 북중 정상회담 파급력이 커가지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일면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내지에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설에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최순실은 뭐 단순 조언자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한겨레도 뭐 황당하고 참담하다 말문이 막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두 신문뿐 아니라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뭐 서울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이 모두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박근혜 씨가 최순실하고 참사 당일에 관저에서 회의를 했다. 이거를 제목으로 다 뽑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중에서 뭐 그 대목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어서 이거를 다 제목으로 뽑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조선일보인데 이 조선일보에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조선일보 보도가 좀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최순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에게 중대본에 가라고 했다. 이렇게 사실상의 지시를 한 것보다 조선일보가 더 중요하게 본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신면이었는데 이 보도의 제목이 뭐냐면 문정부 검찰 성형시술 굿판 세월호 7시간 괴담 실체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타 매체는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이 황당하고 좀 천인공노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뉘앙스의 제목이 실렸는데 조선일보의 제목 같은 기사는 뭐 내용에서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만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들이 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매체에서 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앞부분 리드만 쭉 몇 가지 언론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청와대 관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와 회의를 했고 최 씨의 제안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 씨와 의논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했다고 검찰이 28일 밝혔다. 였고요. 한겨레는 박근혜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처를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을 20분 앞당긴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였고, 이 마지막으로 한국일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던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수수께끼 일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네, 이렇게 다 기사가 시작이 돼요. 다른 언론들도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이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리드문이 어떻게 써 있느냐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핀트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2016년 말에서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중요한 요소였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었다라는 투예요. 그러니까 7시간 논란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관저에 있었구만 뭐 이런 건데 이 업무날에 10시 넘어서까지 자고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죠. 게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진 그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거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때를 제외하고 그냥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박근혜를 둘러싼 당시에 제기됐던 특정 인물과의 미래, 성형시술, 부판 이런 논란들이 괴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소문이 잘못 전해진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한 미스테리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대형 참사가 있는데 오후 5시나 돼서야 좀 부스스한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약을 안 했고 그리고 뭐 밀회를 즐기지 않고 성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월호에 관한 박근혜의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세월호에 대한 박근혜 책임은 분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 결과를 통해서 이것까지 이제 최순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뭐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뭐 그때 괴담이 문제가 아니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선일보가 유일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그렇게 봤는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28일에 자유한국당이 똑같은 취지의 논평을 발표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홍지만 대변인 논평인데요. 이 논평도 역시나 처음에 검찰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경악한다 라고 해서 이 박근혜를 욕하는 줄 알았더니 박근혜를 둘러싼 온갖 유언비어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막 탓하면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태워 올린 그 많은 세력과 사람들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야 참사 발생을 알게 됐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오기 전까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번씩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 업무를 잘못했다고 탓을 했으면 됐지 7시간 날리고서 그토록 오래 버릴 일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이 자유한국당에서. 최순실을 뭐 청와대에서 만난 것도 뭐 사전에 예약된 만남일 뿐이다. 뭐 박근혜가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분노가 쌓여있는 뭐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했는데 진짜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20살도 안 된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절망 속에서 죽어간 이 와중에 보고 시간도 그렇게 늦게 받고 뭐 최순실하고 예약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박근혜가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이는 건 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조선일보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아바타인지 자유한국당이 조선일보의 아바타인지 지금 알기 어려울 정도인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자동맹이
인간성을 상실한 좀 어이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칼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칼럼인데요. 최보식 선임 기자가 썼어요. 제목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입니다. 이 칼럼을 잠깐 요약을 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행여 누가 화제로 삼으려고 하면 그런 들으나마나한 얘기는 그만하며 말리곤 했다. 그런 대접을 받던 풍문들이 지난주부터 제도권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석에서는 몇몇 사람들끼리의 잡담이 아닌 뉴스 자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그는 정치인 박근혜의 7년간 비서실장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불같이 격분했을 것이다.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식과 이성적 판단이 무너진 것 같다. 정윤회와의 미래설을 얘기를 한 건데 제 기억에는 이거를 조선일보 칼럼에서 저는 처음 접했어요. 근데 그런 조선일보가 지금 그때 뭐 괴담들, 괴담을 유포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을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담은 좀 누가 유포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는 13년 전 평양에서 불렀던 노래 친구여를 후배들과 같이 부른다고 합니다. 친구여, 잠깐 들어볼까요?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싸구려 행복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아직도 의문이 많습니다. 박근혜의 행적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왜 해경들은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셨고, 순라이프님, 세월이 지나도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의 음성을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그러하겠죠. 자, 내일 토요 스페셜까지 내고 김용민 브리핑은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